오늘 기업, 오늘 사람, 화제가 된 기업의 소식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짚어볼 기업들입니다.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와 메디톡스, 쿠팡 유한회사와 테슬라입니다. 지난 주말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7.3의 강진이 발생했죠.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곳곳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르네사스 반도체 공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박사님, 지진으로 인해서 반도체 업계가 또 피해를 입게 됐어요. 10년 전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됐는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량을 못 만드는 상황이잖아요. 도미노 피해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일본이 또다시 지진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전, 그러니까 2011년인가요? 도호쿠 지방에 이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 경제가 크게 흔들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여진인지 또 다른 지진의 전조인지는 알 수 없는 진도 7.3의 지진이 지난주 일본을 강타했어요. 네. 거기다가 또 여진이 또 잇따라 지금 이어지고 있고 일본 기상청에서는 앞으로 일주일 내에 또 다른 큰 지진 또는 쓰나미가 올 수 있다 해서 비상경계령을 발동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와중에 일본 최대의 반도체 회사 르네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공장이 일체 멈춰섰습니다. 네. 이 회사는 뭐 세계 5위 정도에 들어가는 일본에서 최대의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특히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자동차용 반도체 이걸 집중 생산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르네사스와의 의존 관계가 상당히 깊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직접 거래하기도 하고 또 간접 거래도 하는데요. 일본에 덴소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어요. 이 덴소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르네사스의 MCU라는 거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라는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부품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반도체를 이제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가뜩이나 지금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르네사스의 공장의 폐쇄가 좀 길어진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현재 지진 그 자체가 르네사스의 회사 시설을 파괴했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발전 설비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반도체 회사는 0.0000 10억 분의 1mm를 가지고 다투는 회사인데 전기가 살짝 안 들어와도 제품에 여러 가지 충격을 주는데 지금 르네사스 클린룸이 가동이 중단이 돼서 네. 이것을 재개하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세계 글로벌 시장에도 좀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르네사스 회사라는 자체 회사에도 좀 악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최근 뭐 영국의 다이얼로그 회사를 인수하면서까지 이제 부활을 꿈꿔왔는데 조금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예, 사실 이 세계 반도체 역사를 보면요. 19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반 일본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좌지우지하는 거의 점유율 70%까지 올라가는 그런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에 미국과 반도체 전쟁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공장을 해체하고 특히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같은 거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서 그나마 시스템 반도체 하나만은 살리자 해서 일본 정부 통산성 주도로 일본의 17개 전자회사들이 총협력을 해서 만든 회사가 르네사스고요. 네. 일본 전기라든지 또는 그 히다치, 도시바 이런 데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2011년도 당시에 이 동일본 대지진 때 약 4개월 이상 조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반도체 회사 위상도 많이 떨어졌고
또 일본 차들도 생산을 못해서 일본 경제가 휘청하는데 최악의 그 지금 상황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지만 일단 반도체 회사가 보통 가동이 한번 중단되면 재개하는데 뭐 짧아도 한 몇 주, 길면 몇 달이 걸린다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적지 않은 사태로 보이고요. 이 르네사스라는 회사는 세계 자동차용 반도체 랭킹으로서는 세계 3위의 랭크가 되어 있거든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어제부터 대웅제약의 나보타 미국 수출이 금지됐는데요. 대웅제약은 가처분 신청에 이어 항소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며 분쟁의 씨앗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박사님, 앞으로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과 판매가 금지가 되는데 미국 행정부에도 요청을 했지만 거절을 당했고 가처분 신청도 하고 항소를 하는 걸 보면 그 판결 내용에 쉽게 인정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예, 미국 ITC의 단골 손님이 이제 한국 업체들이 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SK와 LG가 서로 싸우다가 ITC에 소송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판정을 받아서 상당히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거기에 앞서서 한 2달 전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라는 두 제약 바이오사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ITC의 판정은 대웅제약이 이 메디톡스의 기술을 뺏긴 것은 맞는데 그것이 특허를 침해했다고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좀 애매한 판정이었어요. 네. 그러나 기술을 침해했다는 판정은 맞았고 거기에 따라서 21개월간 나보타라는 이 대웅제약은 우루사로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기업인데 여기서도 나보타라는 이 보톡스를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의 수출이 21개월간 중단이 되는데 그게 어제부터 중단의 효력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그러는 바람에 대웅제약 주가는 좀 영향을 받고 특히 메디톡스는 주가가 오르는 이런 희비쌍곡선이 교차했는데 이 사건은 SK나 LG의 해결 문제의 진전 상황에 조금 선행하는 거기 때문에 SK, LG의 배터리 전쟁의 하나의 선행 지표도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끌어요. 네. 항소를 한다고 그러지만 ITC 판정이 뒤집힌 적은 거의 없고요. 현재 21개월간 수출을 하지 않게 되면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이 보톡스의 상품 비중이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국제적인 신뢰도 또는 그 생산품의 차질, 소비자들의 불편이 상당히 클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좀 갖추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ITC는 끝이 아닙니다. ITC에서의 판정은 미국의 수출입을 좌지우지하는 것일 뿐 지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은 국내에서도 많이 걸려 있어요. 네. 이렇게 무한정 싸우는 것이 과연 두 회사를 위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법정도 아니고 미국의 무역위원회에 가서 싸우는 거 물론 우리나라 법정에서 제대로 판정을 안 해주고 늦어지니까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안타까운 ITC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소송도 미국에서 벌어졌었잖아요. 지난주에 최종 판결이 나왔고 LG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이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진행 상황을 똑같이 밟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인데요.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디톡스 건에 대해서 대웅제약이 거부권을 좀 행사해달라고 간청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무역 질서를 흐트리고 영업 기밀을 뺏기고 다른 회사 제품을 복제하는 회사에 대해서 이 비토권을 행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 하나 SK의 경우에는 현재 조지아주에 공장이 있고 또 그 조지아주에 제2공장, 3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던 상황인데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수입 금지에 그대로 사인을 해버리면 조지아주의 산업시설이 큰 타격을 받고 거기에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네. 특히 조지아주는 여야의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서로 야당인 공화당 주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고려는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회사가 타협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타협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유럽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그 전쟁이 이어질 수가 있고 그게 부담이 두 회사에 크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타협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충고를 해봅니다. 네, 박사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짧게 여쭤보면 제약사들의 소송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네. 메디톡스도 국내에서 식약처와 이렇게 소송을 진행 중이고 또 했었는데 세 개 제품을 식약처가 판매를 금지를 하니까 메디톡스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효력 정지를 얻어내서 다시 판매를 하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전쟁이 어떤 보톡스의 기술을 서로 훔쳐갔느냐 이른바 균주를 유출했느냐 안 했느냐는 전쟁이라고 그러면요. 지금 메디톡스와 식약처 간에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메디톡스의 보톡스가 실험을 할 때 지금부터 10여 년 전입니다. 거기에 실험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 조작을 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갖고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상품에 대해서 판매 금지 조치를 무려 3번을 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메디톡스가 거기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판매 금지 조치에 하자가 있다고 그래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모두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가 좀 머쓱하게 된 것이죠. 메디톡스는 당분간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보톡스를 계속 팔 수가 있게 됐는데요. 지금 보톡스 식약처 입장에서는 자기의 영이 안 서는 거는 물론이고 지금 앞으로 최종 판결이 나올 때쯤 되면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이 조처가 실효가 없게 됐다. 뭐 그런 면에서 식약처가 좀 더 세심하게 한 회사의 운명을 좌지할 수 있는 그런 이 판매 금지 조처는 조금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쿠팡이 미국 증시 입성에 도전하며 그 배경과 절차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죠.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쿠팡의 사업 구조와 주주 명단 등이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정확히 하고 저희가 넘어가야 되는 게 이번에 상장되는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쿠팡이 아니고 미국의 쿠팡 유한 회사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대목에 대해서 지금 혼선이 많이 있는데 정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에 주식회사 쿠팡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번에 상장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번에 상장하는 회사는 그 회사의 모 회사인 쿠팡 LLC라는 회사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쿠팡 유한 책임 회사인데 이것을 주식회사로 바꾸면서 상장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이 회사가 소재하는 곳은 델라웨어주입니다. 델라웨어는 잘 아시는 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이고 저도 그 미국에서 생활을 할 때 차를 사러 델라웨어를 간 적이 있어요. 왜냐? 네. 델라웨어는 세금이 없는 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엑소더스 세금을 안 나기 위해서 거기에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델라웨어 쪽에 그 회사를 등록하거나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델라웨어에 있는 쿠팡 LLC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는 건데 이 회사는 미국에 여러 가지 지사도 두고 있어요. 그중에서 한 사업부가 한국이고 한국 쿠팡 사업부는 미국 델라웨어 이 쿠팡 LLC 본사가 100% 출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주주 현황이 이제 밝혀진 것이죠. 네, 주주들 명단도 같이 공개가 됐는데 대부분 외국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쿠팡이 과연 어느 나라 회사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와 또 많은 의혹이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밝혀진 바로 놓고 보면 쿠팡 LLC라는 회사에는 5% 이상 주주가 4개의 기관으로 나오는데요. 네. 그중에 가장 큰 곳은 역시 펀드라는 SVF라는 곳입니다. SVF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입니다. 이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몇 %이냐는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최대 주주로서 1등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등 주주가 사실상 회사를 지배한다 놓고 볼 때 쿠팡은 소프트뱅크고 소프트뱅크는 결국 일본의 손정희 회장의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회사는 일본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2대 주주부터 4대 주주까지는 또 미국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 옥스 캐피탈이라는 벤처 캐피탈,
벤처 캐피탈을 비롯한 어떤 혁신 펀드 이런 펀드들이 들어와 있는데 펀드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4개 회사가 쿠팡을 지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캐피탈 펀드와 일본의 비전 펀드 연합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개인들은 약 10명 정도가 베니피셔리 오너로 해가지고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로 명단이 나오는데 그렇게 비중은 크지 않고 이 중에서도 국적은 모두 9명, 김범석 회장을 포함한 9명이 전부 미국인이고 단 한 사람 강호성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분이죠. 네. 이분이 한국인인데 이분의 지분이 조금 있는 정도. 그러니까 지분의 거의 절대 다수는 미국 자본이고 대주주는 일본 자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계 회사라고 해도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갖는 쿠팡에 대한 기대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쿠팡 관련 기업들의 주가라든지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까지 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쿠팡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업의 대부분을 한국서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정자를 통해서 수십조 자금이 이제 들어오면 그중에 일부 주주들은 현금화 시켜서 빠져나가겠지만 그것을 한국에 다시 넣어서 한국의 풀필먼트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단히 큰 자금이 들어와서 한국의 이커머스 산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요. 또 뉴욕 증시에서 한국의 이커머스를 높이 평가했다. 그래서 어저께는 한국의 네이버, 같이 경쟁 관계 네이버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소프트뱅크의 일당 독식, 그런 독점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그런 동전의 양면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진짜 2천만 원 후반대 차를 내놓을 것이냐 이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공식 부인했지만 중국 내에서는 여러 정황을 들며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네, 박사님, 중국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꽤 구체적이에요. 또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두 중국에서 진행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춘제 우리의 설날 연휴가 이어지면서 정권 시장은 열지를 않고 있습니다만은 각 언론들은 지금 테슬라의 저가 전기차를 곧 내놓는다라는 그 보도로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네. 중국의 지금 지역 총재 그러니까 테슬라가 중국의 어마어마한 생산 시설과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총책임자가 중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2천만 대짜리의 전기차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기차는 싼 것이 6천만 원, 뭐 거의 1억 원,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 안 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정부 보조금으로 간신히 유지해 온 거예요. 만약에 2천만 원대의 전기차가 나온다면 그야말로 혁명적 변화가 될 수가 있고 특히 중국에서는 지금 가격만 떨어지면 전기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는데 정작 미국의 테슬라 본사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서둘러 지금 무마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렇게 또 서둘러 무마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더 의혹을 지금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게 진실일지 중국의 설레발일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